안녕하세요. 피셔 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오셔서 굉장히 실력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선입견이 많이 사라졌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 작전 보시면은 조폭과 결탁해서 주가를 띄우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면서 손해를 봤던 경험 한두 번쯤은 좀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보 시절에 인터넷 주식 카페 있죠. 이런 데다가 분석글을 올리는 민간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을 훨씬 더 신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오프 모임을 갔을 때 그렇게 만나보고 싶던 굉장히 유명한 민간 전문가분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분 둘이 어떤 기업을 놓고 토론을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였냐?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대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 탐방을 좀 열심히 다니면서 주식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와서 그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뭐 그것도 굉장하게 느껴졌었죠. 하지만 애널리스트 분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반의 흐름부터 해당 기업이 속한 위치, 그리고 또 전방 산업이 되는 대기업들의 현재 경쟁 상황, 국제 정세의 변화, 뭐 거시 경제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경제 용어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또 어려운 경제 용어이고 일반인 분들은 뭐 아직도 어려운 경제 용어일 텐데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이 민간 전문가분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중간중간 최대한 쉽게 풀어주다가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안 돼서 토론이 중단됐었어요. 뭐 결국에 서로를 칭찬하는 분위기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구나, 이런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주가를 맞춰야 하는 신의 영역 이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떻게 노력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겠죠. 뭐 모든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뭐 대부분 애널리스트 분들은 거시경제부터 산업, 뭐 종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수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최근 상당히 유명해진 이호석 애널리스트 님이 있죠. 이분이 쓴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과거 10년 전과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거시경제부터 뭐 산업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내공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싶죠. 그래서 뭔가 배우고 싶은 것,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면 책을 읽는 것은 그 거인에 얻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 내공을 제가 하나하나 함께 설명드리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목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의 저자는 당장 주식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식을 당장 해야 될 근거는 아름다운 디레버레이징 때문입니다. 경제도 좋고 주식시장도 그때 한창 과열이 되죠. 그럴 때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항상 부채가 증가를 하는데 이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벌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과열이 됐을 때 항상 따라오는 거는 버블이 붕괴하면서 증시가 폭락하는 거죠. 그걸 부채의 축소 과정, 영어로 디레버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이런 디레버레이징의 과정에서 여지없이 구원투수같이 연준이 개입해서 돈을 풀어 제낍니다. 이유는 좀 더 덜 고통받으면서 좀 더 뭐 경제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이걸 바로 아름다운 디레버레이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때 이게 과도한 유동성이 문제가 되어서 터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미연준이 돈 안 풀고 그냥 놔둘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질문이죠. 물론 이 책에서 자세히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겠습니다. 그런 디레버리징의 과정에서 연준이 돈을 풀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공황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1929년 대공황이 시작하자 당시 대통령은 하버트 후버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역사에 없던 위기가 생긴 건 흥청망청 쓰고 부채를 과도하게 일으킨 우리들의 책임이다. 다시 정상화로 돌아가자 하면서 오히려 재정을 풀지 않고 긴축에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더욱 심각한 침체에 빠지죠. 다음 후임이 된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 이래선 안 되겠다 판단하고 금리도 내리고 재정도 확대하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뉴딜 정책까지 실행을 했지만 역시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 아는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물론 그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뭐 전 국토가 군수공장이 되면서 GDP가 굉장히 증가했던 이런 일도 있지만 이후 트루먼 대통령이 펼친 감세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먹혀들면서 미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GDP를 산출할 때 보면 이것저것 다 더하죠.
전쟁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이런 군수 물량을 막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GDP를 아주 급증시키는 이런 착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보면 사실상 미국의 경기 불황은 대공황 때부터 최소 15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과거 대공황 시절을 봤을 때 돈을 풀지 않을 경우에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이 빠진다, 이게 증명이 됐고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영국의 역사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돈을 풀어서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이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뭐 달러 패권이 끝나기 전까지 뭐 혹시라도 근본위제로 돌아간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미 연준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구조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 이게 당연하다는 것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래서 당장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럼 두 번째로, 그래 장기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 알았다. 그러면 최근에 뉴스 보면 미 연준이 회사채를 매각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이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뭐 장기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단기 또는 뭐 중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괜히 이제부터 하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지금 주식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이호섭 팀장은 바로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지금 그림은 미 연준의 보유 자산이고요. 대부분 미 국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쉽게 차트가 위로 올라갈수록 미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13년 버냉키 의장은 테이퍼링을 언급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테이퍼 텐트럼으로 크게 흔들린 이후에 2013년 12월이 되어서야 미국채 매입량을 서서히 감소시키는 테이퍼링에 들어갑니다. 미국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럼 미 연준이라는 이 중앙은행이 매번 더 많은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받고 받는 차용증인 국채를 계속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에 미 연준의 보유 자산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2013년이 되니까 미국 정부가 좀 살만해졌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덜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번 같은 양씩만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테이퍼링이거든요. 그럼 그림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 연준의 보유 자산이 횡보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예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매년 그 막대한 금액, 같은 금액만큼씩 계속 미 연준이 돈을 빌려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미 연준의 보유 자산이 줄어드는 게 나타나죠. 이때는 본격적으로 전년 대비 미 연준이 미국에 더 적은 금액을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면 테이퍼링을 해석하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죠. 미 연준이 미 정부에 돈을 아예 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매번 더 많이 빌려주다가 이제 조금씩 줄여서 매년 같은 금액씩은 어쨌든 계속 빌려준다는 게 바로 테이퍼링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혼란이 올 수는 있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감소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주식시장은 경제 회복과 함께 조정 후에 다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 연준의 대응이 나날이 세련되어지고, 그래서 시장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 테이퍼링에 따른 테이퍼 텐트럼이 올지도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저자는 이거 말고도 미 연준의 국채 매입 전망 또한 근거로 제시해서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 규모를 예측해 볼 수 있는 CBO라고 부르는 미국 의회 예산처의 전망 자료입니다. 2050년에 미국 정부 부채가 GDP의 200%를 넘길 것으로 CBO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CBO는 그냥 민간기관이 아니에요. 미국의 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하고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일정 부분은 미 연준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뭐 민간에서 아니면 외국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코로나 당시에 미국 발행 국채의 57%를 미 연준이 사줬습니다. 그럼 올해는 안 그러고 내년에는 안 그럴까요? 거의 뭐 비슷한 양을 미 연준이 계속 사주겠죠. 그런데 최근 바이든 정부가 펼치는 부양책의 규모 굉장하죠. 그리고 현재 미국채의 규모, 이걸 합한 값에서 일정 규모, 그러니까 최소한 57% 정도, 뭐 그보다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수준에서 미 연준이 미국채를 계속 매입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단순 논리로만 봐도 미 연준은 계속 미국채를 매수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림처럼 미국 정부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50년 200%로 갈 동안 국채 보유 자산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통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앞으로 통화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단순히 통화량만 증가한다고 주식시장이 오르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중기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데 넘치는 유동성의 저장 수단으로서 주식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저자는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뭐죠?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림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본 인플레이션 게이지 UIG라는 이 지표입니다. 우선 이 지표를 쉽게 설명드리면 푸른색 선은 포괄적인 전체 가격 데이터를 갈아 넣은 값이고요. 붉은색은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갈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푸른 선의 상승 속도가 붉은 선의 상승 속도보다 빠르면 물가 대비해서 주식 등 이런 부동산부터 해서 이렇게 자산 가격의 상승이 더 빠른 거고요. 반대로 붉은 선의 상승 속도가 푸른 선의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르면 반대로 물가의 상승 속도가 자산의 상승 속도보다 더 높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푸른색의 풀 데이터에서 붉은색의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빼면 차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지표가 상승하는 구간 있죠. 이때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지표가 상승하는 지금은 주식을 투자해야 될 때이고 이게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인플레이션의 원리의 근거에서도 주식을 투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UIG, 기본 인플레이션 게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 그림은 뉴욕 연은에서 설명하는 기본 인플레이션 게이지의 산출 방식입니다. 붉은색 선으로 표시했던 프라이스 온리, 즉 가격 데이터는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위 항목 215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고요. 푸른색의 풀 데이터는 금융시장의 데이터부터 매크로 데이터들까지 합쳐서 약 330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본 인플레이션 게이지를 사용하는 목적은 연준이 물가의 척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CPI라고 하는데 이 추세를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림을 보면 푸른색의 풀 데이터가 확실히 크게 움직이죠. 그래서 추세의 움직임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최근까지 돈은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굉장히 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기본 인플레이션 게이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올해 초부터 급격하게 푸른색과 붉은색이 올라오는 게 보여지시죠. 이 보조지표만 봤을 때 핵심 물가지수가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게 반영이 조금 늦게 된다. 그러니까 현재 추세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는 국면에 있다. 이거를 보조지표로 해석이 가능한 이런 지표가 바로 기본 인플레이션 게이지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이호석 팀장은 풀 데이터에서 프라이스 가격 데이터를 빼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흥미있게 지켜볼 만한 데이터인데 특히나 이 제로 값의 아래로 떨어지는 국면에서 주식시장의 폭락이 왔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고요. 이 값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전의 요소까지 있는데요. 최근에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좀비 기업들, 또 과잉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빌려주고 돈을 투자하지 않는 이런 등급이 낮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까지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죠.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그러면서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볼펜을 하나 만드는 회사 지금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좀비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고 그래야 되는데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1,000원에서 절대 안 오르는, 즉 과잉한 통화량이 바로 디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난 이런 힘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의 예를 들어주면서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을 또 하나 설명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생산을 해서 판매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경쟁사들은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 압력인데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수익을 내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FSD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서 수익을 거둬들이겠다. 그리고 그 안에 어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거둬들이겠다 이거죠. 그럼 경쟁사들의 입장에서는 테슬라보다
더 낮은 가격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도 없는, 그렇게 판매하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즉 수익이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또 어떻게 버티냐? 밀려드는 막대한 유동성으로 당연히 잘 버텨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막대한 통화량이 일으키는 이런 디플레이션 요인,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반전이 나온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인플레이션 요인도 있고 디플레이션 요인도 있는데 연준이 이거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최소한 그때까지만이라도 주식시장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투자를 하면 되고, 이제 금리를 올리고 국채 매입량을 완전히 줄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무형의 가치부터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 기업에 관한 부분까지 전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자산시장의 급락을 일으킬 수 있는, 주식시장의 폭락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까요? 아니면 주가가 비싸서 폭락을 할까요? 저자가 설명해주는 답은 유동성입니다. 그림을 보면 녹색의 미연준의 보유 자산은 2019년 10월부터 다시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20년 4월까지 코로나 침체로 급락을 하게 되죠. 연준이 유동성을 푸는 구간에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 즉 통화량이 증가하는 구간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것은 맞는데, 일정한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고요. 바로 이것이 유동성의 문제다 이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예로 들면 주가가 하락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도 매수를 해주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반면에 주가가 아무리 싸도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줄 사람이 적으면 주가는 한참 더 내려가게 되겠죠. 이번 코로나 침체 당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특히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여부에 상관없이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패시브 펀드 및 액티브 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침체로 인해서 이들 투자자들 다수가 펀드를 환매를 요청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고객의 환매 요청이 있을 때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해주고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 그럼 파산을 하겠죠. 그럼 MSCI 신흥국 지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IMF 기준으로는 선진국이고 중국보다도 더 유동성의 회수가 쉬운 국가가 어디일까요? 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신흥국 자산에 대한 환매 요청이 가장 컸을 때 현금성이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ATM기 같은 우리나라 주식을 가장 빠르게 처분하기 시작했고, 대부분 펀드에 삼성전자가 포함됐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투자의 세계에서는 당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진 이런 순간에 매수해 줄 사람이 부족해진 상황, 즉 팔아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의 하락 요인은 가격이라든가 다른 요인보다 유동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저자가 지목하는 다음 금융위기의 뇌관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유동성 자산 비율이 높아진 은행보다는 오히려 유동성 자산 비율이 낮아진 펀드죠. 펀드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현금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쪽부터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서 확인하자 이거고요.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미국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된다면 역시나 그때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는 신용 스프레드, 하이드 스프레드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이제 종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되는데, 너무 상세하게 이 책을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작가님한테도 피해가 되고 출판사에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게 되는데요. 우선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 이 거시경제부터 종목까지 들어가는 이 눈 자체가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느꼈던 약간의 전율 같은 이런 것을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이 저자의 내공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라서 여러분께 그 내용을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